미국은 쇠사슬로 신뢰를 묶었습니다. 강대국이라는 이름으로 동맹의 숨통마저 조이는 그 쇠사슬은 언제나 말 대신 무력과 조건으로 조여왔죠. 그러나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무기는 속도도 화력도 아닌 신뢰를 기술로 바꾸는 힘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믿기 힘든 힘을 현실로 만든 나라는 군사 초강대국도 경제 1위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문서 하나 없이, 설명서 하나 없이 그저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완성해낸 괴물 같은 정밀도 늘 그림자에 가려졌던 그 나라가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제가 아니라 공장이요. 새벽 4시 13분 한국 엔지니어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간 순간 말이에요. 클락,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인 전체가 서고 있어. 그때 현장에서 날아온 긴급콜이었는데 오랫동안 산업안보를 담당해온 저도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합법 비자에 왜 쇠사슬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클락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DC 연방의회 산업안보 수석자문관이고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까지 미국 산업의 심장박동을 체크하는 게 제 일인데 얼마 전 그 심장이 정말로 멈췄어요. 시각부터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새벽 4시였을까요? 정상적인 단속이라면 업무 시간에 하는 게 맞는데 칠흑 같은 새벽에 합법 비자를 소지한 한국 엔지니어들을 범죄자 취급했어요. 통역도 없이, 미란다, 고지도 없이 말이죠. 제가 받은 현장 보고서를 보니 절차상 하자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BMS 캘리브레이션 즉시 중단, 오차 누적 시작. 이게 연행 후 첫 번째 경고였는데 BMS라는 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에요.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이 사라지자마자 이 정밀한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0.2mm 작아 보이는 숫자인데 하지만 이 미세한 오차가 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라인 모니터에 빨간 삼각형이 점등됐습니다. 납기까지 90일 남은 중요한 프로젝트 경보였는데 공정표에 뜬 그 빨간 삼각형이 정치의 구두전보다 훨씬 더 시끄러웠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제가 정말 분노한 건 언론 보도였어요. 지역 방송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프레임을 씌웠는데 데이터가 명확히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체포된 7명 모두 합법적인 H-1B 비자 소지자였습니다. 그것도 첨단 기술 분야의 핵심 인력들이었어요.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무작위 단속이 아니라 표적 수사였던 거죠. 시각, 장소, 대상 선정까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는데 이건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퍼포먼스였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이 해야 할 일이었을까요? 한인 사회의 대응도 빨랐어요. 긴급 법률 지원팀이 구성됐고 변호사들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체크리스트만 있으면 싸움이 된다는 말이 맞았죠. 절차상 하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공장이 멈춘 게 아니라 신뢰가 멈춘 거예요. 한국 측에서는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사람들을 대할 거라면 협력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분위기였죠. 현장 매니저들의 보고가 계속 들어왔어요. 클락, 한국팀 없이는 캘리브레이션이 불가능해. 대체 인력이라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이 수준의 기술자를 어디서 구한다는 겁니까? 오랫동안 이 업계를 지켜보며 배운 게 있다면 기술은 사람에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매뉴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특히 BMS 같은 첨단 기술은 더욱 그렇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진 노하우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5시간 만에 프로젝트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연쇄 반응이 시작됐어요.
다른 라인들도 하나둘씩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죠. 제가 받은 긴급 보고서를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연행된 7명이 담당하던 프로젝트가 18개였는데 18개 프로젝트가 동시에 위험에 빠진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이었을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산업 테러였어요.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찍은 거죠. 그것도 망치로 제대로 말이에요.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고 미국 내 모든 한국 기업들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는데 우리 직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법은 절차에서 태어나고 신뢰는 절차에서 죽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는 절차를 무시했고 신뢰를 죽였어요. 제가 오랫동안 봐온 것 중 가장 어리석은 자해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였는데 말이죠. CCTV 영상을 다시 보니 더 분명해졌어요. 연행 과정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보인 반응이 말해주더라고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차분하게 서류를 제시하는 모습인데 이게 범죄자의 태도일까요? 오히려 우리 요원들이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사슬은 손목이 아니라 신뢰를 묶었다. 끊기면 무엇이 먼저 멈추나? 제가 그날 밤 메모에 적은 문장이에요. 예언이 됐죠. 사슬이 끊어지자마자 라인이 멈췄거든요. 한국 측 반응도 예상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보통은 외교적 항해 정도에서 그치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즉시 프로젝트 재검토에 들어간 거죠. 인력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기술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새벽 6시 마지막 보고가 들어왔어요. 전체 라인 비상정지, 복구 시점 미정, 이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줬는데 그날 공장이 멈췄고 제 확신도 함께 멈췄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우리가 안보를 지키려다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거거든요. 산업 안보의 핵심은 기술력이고 그 기술력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고리를 끄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어요.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건가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산업을 희생시키는 게 옳은 겁니까? 데이터 절대주의자인 제가 보기에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우리에게 손해였어요. 미국이 스스로에게 가한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신뢰라는 것은 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바로 새벽 4시 13분처럼 말입니다. 모독입니다. 서울에서 날아온 첫 번째 공식 반응이었어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모독이라고 규정한 거죠. 제가 받은 긴급 브리핑을 보니 한국산업부가 비상회의를 소집했는데 회의록 첫 줄이 그 단어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기술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한다. 이 문장이 회의실을 얼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측에서 재검토 목록을 공개한 겁니다. 18조 원 규모였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미국 GDP의 상당 부분을 흔드는 수치였어요.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경제 폭탄이었죠. 제가 급히 분석해본 프로젝트 목록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차세대 배터리, 전기차 핵심 부품, 조선 엔진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게 재검토 대상에 올랐어요. 재검토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일시 중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한국 온라인에서 해시태그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감정 표출인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니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노사인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거절이 아니라 새로운 규범의 선언이었죠. 그들은 관세를 들이밀었고 한국은 원칙을 내밀었다. 제가 그날 메모에 적은 문장인데 정확히 상황을 요약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압박을 가했지만 한국은 원칙으로 응답한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헝가리 사례가 다시 소환된 거였어요. 2019년 한국 기업들이 철수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한국이 나간 땅은 초토화된다는 말이 그때 나온 거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급히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우리의 한국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70%, 배터리 핵심 소재 35%,
조선 엔진 시스템 40%. 이 수치들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체 가능한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품질은 보장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비용은 얼마나 들겠어요? 계산해보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지도 위의 점들이 아니라 맥박이었다. 한국 기업들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한 제 메모였어요.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심장이었던 거죠.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유럽에서 움직임이 포착된 거예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조달 담당자들이 한국 기업들과 긴급 미팅을 잡기 시작했어요. 정치적 리스크가 높은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명분이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한국을 밀어내는 동안 유럽이 한국을 끌어안으려 한다는 거예요. 지정학적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제가 받은 내부 정보를 보니 더 심각했어요. 한국 측에서 미국 시장 재평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필수 파트너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본다는 뜻이죠. 사인은 거절했지만 표준은 제시했다. 한국의 전략을 한 줄로 요약한 문장이에요. 우리의 요구는 거절했지만 대신 자신들의 기준을 내세운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협상이 아니라 규칙 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잘못 봤다는 걸요. 지금까지 충실한 동맹이지만 중견국 정도로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표준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워싱턴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갈리기 시작했어요. 국무부는 외교적 해결, 상무부는 경제적 현실 인정, 국방부는 안보 우선을 주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절박한 외침이었죠. 텍사스 플랜트에서 온 보고서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복귀 없이는 라인 재가동 불가라는 결론이었어요. 대체 인력을 구했지만 수준이 너무 달랐다는 거죠. 기술은 사람에게 붙어있다는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나는 첫 번째 가설을 지웠다. 한국은 중견국이 아니다. 그날 밤 제 일기에 적은 문장이에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이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동맹국이 아니라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였습니다. 소셜미디어 분석 결과도 흥미로웠어요. 한국 네티즌들이 쓰는 노사인이라는 표현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거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원칙 외에는 사인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이게 새로운 외교 언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모델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국가 모델이라는 의미였죠. 이게 얼마나 큰 소프트 파워인지 아세요? 제가 정말 놀란 건 한국 기업들의 대응 속도였어요. 보통은 본사 결제를 받고 회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대응이 나왔어요. 마치 이미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말이죠. 복구 없이도 성장하는 한국. 제가 그날 받은 경제 브리핑의 제목이었어요.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면서도 다른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했습니다. 품질과 신뢰도가 뒷받침되면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게임의 룰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게임 자체를 바꾼 거였어요.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거죠. 가장 무서운 건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 한국은 기다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선택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제가 그날 상관에게 보고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게 선택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시장이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데이터가 말한 거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 발표가 나온 직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9% 폭락했는데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죠.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을 봐왔지만 이런 패닉은 처음이었습니다. 정치는 말했지만 시장은 심장으로 답했다. 제가 그날 급히 쓴 메모였어요. 정말 무서운 건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삼성의 재검토 발표 이후 SK, LG, 현대까지 도미노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전장칩 공급망이 통째로 흔들린다는 뜻이었죠. 테슬라에서 첫 번째 SOS가 날아왔어요. 전장칩 공급 중단, 라인 스톱 불가피. GM과 포드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차체는 있는데 심장이 없다는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철덩어리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클락,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완성차 라인이 전부 서고 있어. 디트로이트에서 날아온 긴급콜이었는데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더라고요. 대체 부품을 구하려고 해봤지만 품질이 달랐어요. 한국 부품의 정밀도를 따라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빅테크에서 터졌어요.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 출시를 연기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메모리 칩 공급 차질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애플 주가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4% 폭락했어요.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사건인지 아십니까? 미국 기술의 아이콘이 무너진 거였죠. 구글도 마찬가지였어요. 차세대 데이터 센터 구축이 전면 중단됐는데 고성능 메모리 없이는 AI 서버를 돌릴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상징까지 무너졌다는 제 메모가 과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정부 반응이었습니다. 연방정부에서는 여전히 강경 대응을 외치고 있었는데 주정부에서는 정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텍사스 주지사가 현장을 살려달라고 호소했고 미시간 주지사도 자동차 산업이 죽어간다고 경고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국가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이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연방은 정치적 목적을, 주정부는 경제적 현실을 봤어요. 그런데 현실은 주정부 편이었죠. 제가 받은 경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유가 있었어요. 비이상적인 위험이 아니라 최적 설계의 결과였던 거죠. 품질, 납기, 가격, 이 세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공급업체가 한국뿐이었습니다. 부품은 늦을 수 있어도 신뢰는 늦으면 안 된다. 제가 그날 상관에게 보고한 핵심 메시지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가진 경쟁력의 본질을 한 줄로 요약한 거죠. 월가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어요.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보니 한국 없는 미국 제조업은 비현실적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대체 시나리오를 검토해봤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2배 이상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한국의 대응이었어요. 우리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한국은 차분하게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대체가 아니라 정답지였다. 제가 그날 밤 일기에 쓴 문장인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한국을 찾는 이유가 단순히 저렴해서가 아니었어요. 최고 품질이었기 때문이었죠. ADAS 시스템, BMS 제어, AP 모듈, 이런 첨단 기술들을 보니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 너무 많았습니다. 중국, 품질이 떨어져요. 일본, 비용이 너무 높고요. 유럽, 납기가 늦어요. 결국 한국이 최적해였던 겁니다. 제가 받은 내부 보고서를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포천 500대 기업 중 한국 부품에 의존하지 않는 곳이 10%도 안 됐거든요. 이게 의존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주식시장도 솔직했습니다. 한국 관련주들은 급등하고 미국 제조업주들은 급락했어요. 시장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어디에 미래가 있는지 정확히 말해주더라고요. 시장 그래프는 신전도였다. 제가 그날 브리핑에서 한 말인데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의학적 진단이었어요. 환자가 위험한 상태라는 경고였죠.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밖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독일 BMW, 프랑스 르노, 일본 토요타까지 모두가 한국을 원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한국을 밀어내는 동안 전 세계가 한국을 끌어안고 있었던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었어요. 제가 정말 한심했던 건 우리의 오만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쫓겨나면 어디 갈 데가 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에게는 선택지가 많았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제가 그날 밤 메모에 적은 문장이에요. 한국의 위치를 다시 정의해야 했거든요. 변방이 아니라 중심, 공급자가 아니라 파트너, 의존 대상이 아니라 협력 대상이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도 일치했어요. 한국 디커플링은 불가능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디커플링 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리고 비용은 수조 달러에 달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받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니 더 절망적이었어요. 한국 부품 없이 제조업을 돌리려면 효율성이 30% 떨어지고 비용은 50% 증가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경쟁력 있는 제조업일까요? 그날 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게임에서 졌다고요. 정치적으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완패였어요. 그것도 우리 스스로 자충수를 둔 거죠. 최적해는 늘 품질 곱하기 납기 곱하기 신뢰였다. 제가 그날 상관에게 올린 최종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수식으로 표현한 거였어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의 결론이었죠. 해머가 내려쳤습니다. 그런데 볼트가 풀리지 않았어요. 워싱턴에서 발표한 3중 압박이었는데 관세 상향, 비자 제한, 방위비 증액 요구까지 한국을 겨냥한 고강도 카드였죠. 제가 받은 브리핑을 보니 한국 길들이기 프로젝트라는 코드명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동맹국에게 할 일이었을까요? 해머는 토크렌치가 아니다. 정밀을 못 만든다. 제가 그날 메모에 적은 문장인데 정치와 산업의 차이를 정확히 보여주는 말이었어요. 정치는 큰 소리를 내지만 산업은 정밀한 소리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내부 문건이 유출된 거였습니다. 국방부 내부 분석 보고서였는데 제목이 관세 역설 올릴수록 본토가 질식한다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할수록 우리가 더 고통받는다는 분석이었죠. 문건 내용을 보니 더 구체적이었어요. 한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산업군에서 관세 효과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 90% 이상. 이런 데이터가 있었는데도 왜 강행한 겁니까? 정치적 목적이 경제적 현실보다 우선했던 거죠. 유출 경로도 흥미로웠습니다. 현장 실무진들이 의도적으로 흘린 것 같았어요. 이 정도 바보짓은 못 참겠다는 반발이었던 것 같아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의 양심적 저항이었죠. 그리고 터진 게 상원 강경파의 망언 사태였어요. 공화당 존 하워드 의원이 공개 발언에서 한국 따위가 미국의 대들단이라고 했거든요. 이 발언이 실시간으로 퍼지면서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SNS에서는 한국 따위라고요? 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딩됐어요. 한국 언론들도 즉시 반응했죠. 동맹의 본색이 드러났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졌는데 이게 얼마나 큰 외교적 실수인지 모르겠어요. 감정을 건드린 거거든요. 데이터는 논리로 반박할 수 있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아요. 투자자들의 반응은 더 냉정했습니다. 하워드 발언 이후 한국 관련 펀드에서 미국 자금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높다는 이유였죠. 오만은 비용이라는 걸 시장이 증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유럽의 움직임이었어요. EU 조달청에서 정치적 안정성 평가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미국을 평가 대상에 올린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분류될 위험이 생긴 거예요. 독일 조달 담당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치는 변수, 납기는 상수다. 우리는 상수를 선택한다는 말이었어요. 유럽이 한국의 K-패키지 조달을 검토하기 시작한 이유였죠. 제가 받은 유럽 동향 보고서를 보니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방산, 조선, 반도체까지 전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그럼 우리는 코리아 퍼스트라는 식이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었어요. 국가자문관으로서는 정부 정책을 지지해야 하는데 데이터 분석가로서는 이 정책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충성과 양심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동맹은 말이 아니라 납기로 증명된다. 제가 그날 동료에게 한 말인데 우리가 한국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보다 실제로 무엇을 해줬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약속은커녕 위협을 하고 있었죠. 내부 회의 분위기도 험악해졌어요. 국무부는 외교적 해결을 주장했고 상무부는 경제적 현실 인정을 외쳤는데 국방부는 여전히 안보 우선만 되풀이했어요. 각 부처가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한심했던 건 우리의 이중잣대였어요.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와 안보 분리를 주장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를 안보로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한국 기업들의 대응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굴복하거나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대신 더 단호해졌어요. 기술은 협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동 성명까지 발표했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아세요? 망언은 공장보다 빠르게 시장을 멈춘다. 하워드 의원 발언 이후 시장 반응을 보고 쓴 제 메모였어요. 정치적 실언의 경제적 파급력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보고서의 주어를 바꿨습니다. 그들의 문제에서 우리의 문제로 말이에요. 한국의 반발이 정당하다는 걸 인정한 거죠. 데이터 앞에서는 정치적 충성도 무의미했어요. 월가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치적 위험이 경제적 이익을 압도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한국 투자를 늘리고 미국 제조업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텍사스 주지사의 공개 서한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정치 노름 때문에 텍사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연방과 주정부가 공개적으로 충돌한 거죠. 국가가 분열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여론조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국민의 60%가 한국과의 갈등이 우리에게 손해라고 답했거든요. 정치인들의 생각과 국민들의 생각이 달랐던 거죠. 나는 데이터 편에 선다. 제가 그날 밤 일기에 쓴 문장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할 수 없었어요. 사실과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을 선택한 거죠. 한국의 노사인 전략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원칙 없는 협상은 거부하지만 원칙에 맞는 협력은 환영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세련된 외교술인지 모르겠어요. 유럽 언론들의 분석도 날카로웠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적으로 만드는 사이, 유럽은 새로운 파트너를 얻었다는 헤드라인이었어요. 지정학적 재편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정말 부끄러웠던 건 우리의 안목이었습니다. 한국을 여전히 관리할 수 있는 동맹으로 봤는데 이미 대등한 파트너가 된 지 오래였어요. 시각의 업데이트가 필요했죠.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게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요. 해머로는 토크렌치를 이길 수 없거든요. 정치로는 기술을 제압할 수 없어요. 우리가 틀린 도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기술은 협박 대상이 아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전체 라인을 정지시켰어요. 한국 4대 기업이 공동으로 발표한 철수 확대 선언이었는데 삼성, SK, LG, 현대가 동시에 움직인 거죠. 제가 받은 긴급 브리핑을 보니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였더라고요. 단 한 문장, 그리고 라인이 멈췄다는 제 메모가 과장이 아니었어요. 정말 무서운 건 그 속도였습니다. 발표 후 6시간 만에 텍사스 파운드리가 정지됐거든요. EV 칩 생산 라인이 완전히 써버린 거예요. 클락,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클라우드 모듈 공급이 끊겼어.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서 날아온 패닉콜이었습니다. 공백은 도미노였어요. 텍사스에서 시작된 정지가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미시간으로 번져갔거든요. 제가 받은 실시간 보고를 보니 시간당 10억 달러씩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원했던 결과였을까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조선 쪽에서 터졌습니다. 한국조선 3사가 MRO 슬롯 재배치를 발표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미국 해군 함정들의 정비 일정이 완전히 꼬인다는 뜻이었죠. 태평양 전기 일수가 단숨에 30% 단축될 위기였어요. 빈 도크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안보의 균열이었다. 제가 국방부에 올린 긴급 보고서의 첫 문장이었는데 정치적 압박이 안보 공백을 만든 아이러니였죠. 우리가 안보를 지키려다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겁니다. 국방부 내부는 아수라장이었어요. 한국 조선소 없이 어떻게 태평양을 지키라는 거야?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서 올라온 항의였습니다. 울산, 거제, 목포 조선소들이 미국 해군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야 깨달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유럽과 중동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철수하는 틈을 타서 LOI 서명 러시가 시작된 거예요.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사우디, UAE까지 모두가 한국을 원했어요. 정치가 밀어낸 자리를 신뢰가 채웠다는 제 분석이 맞았습니다. 특히 독일의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어요. BMW와 메르세데스가 동시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정치적 리스크가 없는 안정적 파트너라는 명분이었죠.
우리가 버린 기회를 독일이 가져간 거예요. 사우디의 K방산 패키지 계약도 충격적이었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는데 원래는 미국 기업들과 논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신뢰성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선택한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외교적 패배인지 아세요? 제가 받은 중동 정세 분석을 보니 더 심각했어요. 미국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맹국도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들은 공장을 닫지 않았다. 문을 옮겼다. 한국 기업들의 전략을 한 줄로 요약한 제 메모였어요. 철수가 아니라 이전이었던 거죠.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옮겨간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 한국의 성장세였어요. 미국 시장을 잃었는데도 전체 매출이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신뢰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정치적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원칙이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높인 거예요. 신뢰는 최고의 환율이다. 제가 그날 경제브리핑에서 한 말인데 한국 기업들이 받는 프리미엄을 설명하는 표현이었어요. 같은 제품이라도 한국산이면 더 비싸게 팔렸거든요. 신뢰도 때문이었죠. 코스피 지수도 이상했어요. 미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안전한 투자처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나요? 유럽 언론들의 분석도 날카로웠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밀어내는 사이 유럽이 한국을 끌어안았다는 헤드라인이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K스탠더드의 부상이라는 특집까지 냈더라고요. 제가 받은 유럽 조달청 보고서를 보니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국 의존도 축소, 한국 의존도 증가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쟁력을 포기한 거죠. 중동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은 정치적이고 한국은 기술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쪽이 더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지는 뻔한 일이었죠. 리슈어링은 끝났고 이제는 리스탠더드다. 제가 그날 상관에게 보고한 핵심 메시지였어요. 단순히 생산 기지를 옮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의 공개 서한이 가장 절박했어요. 워싱턴의 정치 때문에 텍사스가 죽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개적으로 대립한 거죠. 이게 연합국가의 모습인가요? 한국 기업들의 대응 매뉴얼도 정교했어요. 정치적 압박에는 원칙으로, 경제적 제한에는 개방으로라는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세련된 외교술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감탄한 건 한국의 시간 관리였습니다. 우리가 압박하는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갔어요. 복구 없이 성장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죠. 복구 없는 성장, 이것이 표준의 배당이다. 제가 그날 밤 일기에 쓴 문장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위기 극복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모델이었어요. 정치적 압박을 성장 동력으로 바꾼 거죠. 월가의 분석도 일치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였습니다. 삼성, LG, 현대 모두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시장은 정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경쟁자를 만든 게 아니라 스승을 만났다는 걸요.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방법을 한국이 보여준 거였어요. 가장 아이러니한 건 안보였습니다. 한국을 압박해서 안보를 강화하려 했는데 오히려 안보가 약화됐어요. 태평양 전개 능력이 떨어지고 핵심 기술 공급망이 불안해졌거든요. 정치는 순간이고 기술은 영원하다. 제가 그날 동료에게 한 말인데 우리가 놓친 본질을 보여주는 표현이었어요. 정치적 승리를 위해 기술적 파트너십을 포기한 게 과연 현명했을까요? 기술 커리큘럼을 공개하라. 연방정부가 내민 두 번째 카드였습니다. 관세 2차 상향과 함께 나온 요구사항이었는데 사실상 기술 항복 각서였어요. 제가 받은 내부 문서를 보니 한국 핵심 기술 습득 프로젝트라는 제목까지 있더라고요. 커리큘럼 공개라니, 기술을 문서로 넘기라니. 제가 그날 메모에 쓴 첫 문장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이 해야 할 일이었을까요? 동맹국의 기술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시도였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일하며 본 것 중 가장 비열한 요구였어요. 거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까? 한국의 응답은 단호했습니다.
기술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단 7글자였는데 이보다 강력한 거부 메시지를 본 적이 있나요? 짧지만 가장 강한 문장 아니오라고 제가 메모했어요. 때로는 한마디가 천마디보다 강하죠. 정말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통일된 반응이었어요. 삼성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기술 유출은 절대 불가라는 공동 성명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아세요? 돈으로도 압박으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아니오는 때로 표준의 첫 단어다. 제가 그날 브리핑에서 한 말인데 한국의 거부가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 설정이라는 뜻이었죠. 기술에는 가격이 없다는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체 시나리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만, 멕시코, 베트남까지 모든 대안을 검토해봤는데 동시에 불발 사건이 터진 겁니다. 대만은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높았고 멕시코는 기술 수준이 달랐어요. 베트남은 인프라가 부족했죠. 제가 받은 대체 공급망 분석 보고서를 보니 더 절망적이었어요. 한국 수준의 기술력과 납기 정확도를 구현할 수 있는 대안 없음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대체는 지도에 있고 실력은 손에 있다는 제 분석이 맞았어요. 특히 반도체 분야가 심각했습니다. 대만 TSMC도 한국 소재와 장비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을 배제하면 대만마저 불안해지는 구조였어요. 이게 글로벌 공급망의 현실이었죠. 그때 월가에서 폭탄급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발간한 한국 없는 미국은 암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어요. 표지는 붉었고 결론은 검었다고 제가 메모했죠. 이보다 직설적인 경고가 있을까요? 리포트 내용을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디커플링 시 미국 제조업 경쟁력 30% 하락, 복구 기간 최소 10년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인가요? 월가의 계산은 냉정했어요. 한국 대체 비용이 2조 달러, 시간은 10년, 성공 확률은 50% 미만이라는 거였죠. 이런 도박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치적 자존심 때문에 경제를 희생시키는 게 현명한 일인가요? 시간은 관세보다 날카롭다. 제가 그날 상관에게 보고한 핵심 메시지였어요. 한국이 가진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죠. 돈도 압박도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납기 정확도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품질로 납품하는 비율이 98%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세요? 독일도 90%, 일본도 92%인데 말이에요. 수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율이 95%인데 다른 나라들은 80%대였어요. 이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같은 투자로 더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예측 가능성은 더 압도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3년 후 납기까지 정확히 예측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경쟁력인지 모르겠어요.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나는 시계를 한국 표준시로 맞췄다. 제가 그날 밤 일기에 쓴 문장입니다. 한국의 시간 관념을 따라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우리 시간이 아니라 한국 시간에 맞춰야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는 뜻이었죠.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더 명확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없는 라인은 납기가 평균 2주씩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고객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동차 업계는 더 심각했습니다. 한국 부품 없이는 출시 일정 자체를 맞출 수 없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차는 만들 수 있지만 약속은 지킬 수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죠.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더 명확했어요. 중국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이 불안정했고 일본은 품질은 좋지만 납기가 느렸어요. 한국만이 품질과 납기를 모두 만족시켰습니다. 대체제는 사양서에 있고 노하우는 손끝에 있다. 제가 기술 커리큘럼 요구에 대해 쓴 메모였어요. 문서로 전수할 수 있는 건 기초 지식이고 진짜 경쟁력은 경험과 감각에 있다는 뜻이었죠. 유럽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요구하는 사이 우리는 파트너십을 제안한다는 독일 총리의 발언이었어요.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던 거죠. 빼앗으려는 자와 나누려는 자의 차이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체계적이었어요. 기술주권 보호법까지 제정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였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아세요?
제가 받은 일본 정부 분석 보고서도 놀라웠어요. 한국의 기술 보호 의지가 일본보다 강하다는 평가였습니다.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었죠. 시간 무기화라는 개념도 처음 접했어요. 한국이 납기와 품질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략이었거든요. 군사적 무기가 아니라 산업적 무기였던 거죠. 이게 현대전의 모습인가요? 중국도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기술 자립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더라고요. 미국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 중국에게는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의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정치 때문에 기술이 후퇴하고 있다는 공개 서한까지 나왔어요. 테크 CEO들이 연명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거죠.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정말 감탄한 건 한국의 일관성이었어요. 압박이 거세질수록 더 단호해졌거든요. 원칙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강함인 것 같아요. 한국의 무기는 관세가 아니라 시간이었다. 제가 그날 최종 보고서에 쓴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이긴 방법을 한 줄로 요약한 거였어요. 돈이 아니라 시간, 위협이 아니라 신뢰로 승부한 거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린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요. 한국은 미래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어요. 시계를 맞춰야 할 때였습니다. 278곳. 숫자가 칼날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내민 최후 통첩이었어요. 사과, 비자 정상화, 재발 방지 약속 없으면 전면 철수라는 내용이었는데 278곳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더 무서웠어요. 제가 받은 긴급 브리핑을 보니 미국 내 한국 기업 거점을 정확히 센 거더라고요. 숫자는 냉정했지만 의미는 뜨거웠다는 제 메모였습니다. 이게 정말 블러프였을까요? 제가 분석해본 결과는 달랐어요. 한국은 이미 대안을 준비해둔 상태였거든요. 유럽, 동남아시안, 중동까지 새로운 파트너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협상 카드가 아니라 실행 계획이었던 거죠. 정말 놀라운 건 유럽의 반응이었어요. 파리, 베를린, 바르샤바에서 동시에 합동 기자회견이 열린 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믿는다는 공동 성명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아세요? 유럽 전체가 한국 편에 선 거였어요. 신뢰가 국제어가 되었다. 제가 그날 브리핑에서 한 말인데 한국의 원칙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더 이상 한국만의 가치가 아니라 세계의 가치가 된 거예요. 독일 총리의 발언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은 협박으로 얻는 게 아니라 신뢰로 나누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한국에게 한 일을 정면으로 비판한 거였죠. 동맹국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프랑스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칙을 지키는 파트너야말로 진정한 동맹이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유럽이 미국보다 한국을 더 신뢰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터닝포인트는 한국 대통령 담화였습니다. 사인은 원칙에만 한다는 선언이었는데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관세가 아니라 원칙에 서명한다는 말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노사인의 진짜 의미가 그때 명확해졌어요.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새로운 규범의 선언이었던 거죠. 원칙 없는 협상은 거부하지만 원칙에 맞는 협력은 환영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받은 워싱턴 내부 반응 보고서를 보니 패닉 상태였어요. 국무부는 외교적 해결 시급, 상무부는 경제적 손실 감당 불가, 국방부는 안보 공백 심각이라는 각기 다른 목소리였죠. 정부가 분열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소식이 들어왔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귀환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텍사스 공장에 도착했다는 보고였는데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온 생생한 보고가 감동적이었어요. 웨이퍼 로딩 소리, 토크렌치 클릭 소리, 도크레인 이동 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리커버리 100% 점등까지 현장의 소리가 국기의 소리였다는 제 메모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복구 속도였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돌아온 지 24시간 만에 BMS 라인이 정상화됐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기술이 사람에게 붙어 있다는 증거였죠. 자동차 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GM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3주 동안 멈춰있던 전장칩 라인이 하루 만에 돌아간 거였거든요. 이게 한국 기술력의 위력이었습니다. 월가의 반응은 더 즉각적이었어요.
한국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고 미국 제조업주들도 따라서 올랐습니다. 신뢰는 이자보다 높다는 제 분석이 맞았어요. 시장이 가장 솔직하게 반응한 거죠. 런던 금융가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K프리미엄이 상향 조정된 거예요. 한국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자금 유입이 급증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완벽한 사례였죠. 서명은 펜 끝이 아니라 납기에서 찍힌다. 제가 그날 동료에게 한 말인데 진짜 약속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뜻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게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유럽 언론들의 분석도 날카로웠어요. 미국은 말로 협박했고 한국은 행동으로 응답했다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신뢰할 만한지는 뻔한 일이었죠. 제가 받은 아시아 정세 분석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모델이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으로 부상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 다른 나라들에게 영감을 준 거죠. 중동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우디 왕세자가 원칙을 지키는 파트너와 함께하겠다고 공개 발언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외교적 승리인지 아세요? 중동까지 한국 편의 선거였어요. 일본의 분석이 가장 정확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위기 관리가 아니라 위기 활용이라는 평가였어요. 정치적 압박을 성장 동력으로 바꾼 전략이었다는 거죠. 제가 정말 감탄한 건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었어요. 감정적 대응 대신 논리적 대응을 했거든요. 우리는 화내지 않는다. 다만 원칙을 지킬 뿐이라는 메시지였죠. 국기는 펄럭였고 라인은 다시 돌았다. 제가 그날 현장 보고를 받고 쓴 메모였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돌아오면서 공장뿐만 아니라 희망도 되살아났다는 뜻이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의 감사 메시지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텍사스를 구했다는 공개 서한이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아니라 한국에게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실리콘밸리 CEO들의 공동 성명도 나왔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신뢰에는 국격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원칙을 지지한다는 메시지였죠. 제가 받은 글로벌 여론조사 결과도 놀라웠어요. 응답자의 70%가 한국의 대응이 옳다고 답했거든요. 전 세계가 한국을 지지한 거였어요. 이게 소프트 파워 아닌가요? 한국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노사인이 승리했다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원칙을 지킨 결과가 승리로 이어진다는 메시지였죠. 나는 보고서를 존중으로 마감했다. 제가 그날 밤 상관에게 올린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더 이상 분석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한 수 위였다는 인정이었죠.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뉴욕 증권거래소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시장이 가장 정직하게 승부를 판정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한국이 아니라 신뢰였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위기 극복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이었어요. 규범으로서의 한국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가르칠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대상이 된 거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어요. 300조 숫자가 곧 표준의 무게였습니다. 한국이 발표한 본토 투자 규모였어요. 칩, 배터리, 미래차, 초대형 조선 도크까지 이 모든 걸 한국 땅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제가 받은 경제분석 보고서를 보니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규모가 곧 표준의 무게였다는 제 메모가 정확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건 K-스탠더드 매뉴얼이었어요. 부품 규격부터 공정 절차, 납기 원칙까지 모든 걸 체계화한 문서였는데 이게 국제표준으로 배포되기 시작한 겁니다. 표준은 언어보다 강하다는 제가 그날 브리핑에서 한 말이었어요. 언어는 번역되지만 표준은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매뉴얼 목차만 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품질 기준, 배터리셀 안전 규격, 조선 용접 정밀도 가이드라인까지 이 모든 게 한국이 만든 기준이었어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 방식을 따라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유럽 조달청에서 첫 번째로 K-스탠더드를 채택했습니다. 독일 BMW가 한국 기준이 곧 우리 기준이라고 공식 발표했어요. 프랑스 에어버스도 마찬가지였죠. 표말은 바뀌어도 표준은 남는다는 제 분석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아세안 조립망 동기화였어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의 모든 한국 기업 공장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행 선적이 기존 90일에서 45일로 단축됐거든요. 45일이 신뢰의 숫자가 됐다는 제 메모였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아시아에서 만들어 유럽에 보내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물류혁명이었죠. 한국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허브가 된 겁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중동의 방산 계약도 상징적이었습니다. 사우디, UAE, 이집트까지 모두 K방산 패키지를 선택했어요. 미국 무기 대신 한국 시스템을 택한 거죠. 배달이 안보를 만든다는 제 분석이 맞았어요. 정시 납품이 곧 신뢰이고 신뢰가 곧 안보였습니다. 특히 UAE의 결정이 충격적이었어요. 미국과 전통적 군사동맹국인데 차세대 방산 시스템은 한국을 선택한 거거든요. 성능과 신뢰성에서 한국이 최고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패러다임 변화인지 아십니까? 조선 분야는 더 압도적이었어요.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까지 모든 해운 강국들이 한국 조선소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 해운업이 한국 표준시로 움직인다는 로이터 통신 헤드라인이 정확했어요. 제가 받은 글로벌 물류 분석 보고서를 보니 더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선의 70%가 한국 조선소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바다가 한국 것이 된 셈이었죠. 해상 물류의 심장이 울산이었습니다. 문명은 납기로도 정의된다. 제가 그날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 발표 제목이었는데 로마는 도로로, 영국은 철도로, 미국은 항공으로 문명을 정의했다면 한국은 납기로 새로운 문명을 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건 기술 이전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파트너들과 나눴어요. 대신 표준은 한국이 정한 거죠. 기술은 나누되 기준은 지킨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세련된 패권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베트남에 세워진 반도체 공장을 보니 더 놀라웠어요.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품질 기준은 한국과 똑같았어요. 이게 진짜 상생 모델 아닌가요? 태국의 배터리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지 인력을 고용했지만 한국식 공정 관리를 적용했어요. 결과적으로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태국산 배터리를 한국산과 같은 등급으로 인정한 거죠. 오늘의 승자는 시간을 지킨 자였다. 제가 그날 밤 일기에 쓴 문장인데 한국이 승리한 이유를 한 줄로 요약한 거였어요. 돈이나 힘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었습니다. 월가의 최종 분석도 일치했어요. 21세기는 K-스탠더드의 시대라는 골드만삭스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이보다 명확한 승리 선언이 있을까요? 실리콘밸리도 변하고 있었어요. 구글, 애플, 메타까지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파트너십을 늘리고 있었거든요. 혁신은 실리콘밸리에서, 구현은 한국에서라는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진 거죠. 중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중국이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한다는 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세요?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간 거였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과거의 라이벌이 이제는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역사의 아이러니였어요. 나는 시계를 한국 표준시로 맞췄다. 제가 워싱턴 사무실 벽에 걸어놓은 문구였어요. 이제 미국 시간이 아니라 한국 시간에 맞춰 일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중심이 이동한 거죠. 제가 받은 UN 보고서도 놀라웠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모델 한국 사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기술혁신과 사회통합을 모두 이룬 사례로 한국을 꼽은 거였어요. 나토 사무총장의 발언도 의미심장했습니다. 안보는 군사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이 진짜 안보라고 했거든요. 한국의 역할을 인정한 발언이었죠. 아프리카 개발은행에서도 한국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정시 납품 문화를 아프리카에 전파하겠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아프리카까지 닿은 거였어요. 미국은 해머를 들었고 한국은 표준을 들었다. 제가 그날 최종 보고서에 쓴 결론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선택한 무기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 거였어요. 파괴와 건설, 압박과 설득,
과거와 미래의 차이였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보고서 대신 헌정문을 썼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그들이 보여준 원칙과 기술력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건 현장의 변화였습니다. 텍사스 공장에서 코리안 웨이라는 품질 표준이 생겼어요. 한국식 방법이 곧 최고 품질을 의미하게 된 거죠. 이보다 명확한 승리가 있을까요? 나는 그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다. 제가 그날 밤 메모에 쓴 문장입니다. 새벽에 연행됐던 7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을 기억하며 쓴 거였어요. 그들이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들의 희생이 오늘의 승리를 만든 거죠.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이었습니다.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동시에 세계와 협력하는 방법을 보여준 거였죠. 앞으로의 세계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K-스탠다드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한국 시간이 세계 시간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저는 그 변화의 목격자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다시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압박과 굴복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갈등담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단순한 오해가 아주 오래된 편견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떤 계기 하나가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또 다른 신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